닷컴 버블 같은 장기 하락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험난한 시기를 고객들과 버텨가기 힘들 것 같아서 펀드를 폐쇄했다. 지금 이 강세장이 계속 될 것이다.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내가 지금 버블의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검증해봤다. 주식시장이 점점 바보가 돼갔다. 앞으로는 기관보다 현명한 개인이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에릭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뭐 좀 뭔가를 시작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다가 좀 네. 더 심도 있는 컨텐츠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멤버십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에릭도 이제 멤버십 서비스를 런칭 시작하셨군요. 근데 보통 보면은 에릭은 그동안 거장들, 소위 말하는 그 구루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요걸로 멤버십 서비스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단편적으로 다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데일리로 거장들이 어떤 발언을 했나 추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위클리로는 이런 컨텐츠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래서 좋은 얘기인데 내 투자에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 그리고 거장들이 막 이 의견이 있고 저 의견도 있고 하잖아요.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지금 장에서는 어느 사람의 의견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13F도 제가 분기마다 합니다만 뭐 13F를 지금까지 소개만 했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하나 잡아가지고 좀 더 심층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거장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우리가 거장들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군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우리의 투자에도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 에릭은 거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또 올해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버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블을 주장하는 이제 부정의 끝단에 있는 분과 긍정의 끝단에 있는 그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누구죠? 마이클 버리와 필립 라폰트인데요. 우선은 마이클 버리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근 10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요? 네, 카메라 앞에 서서 2년 안에 버블이 터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이 얘기를 가져왔고요. 마이클 버리 뭐 소개가 필요 없는 인물이죠. 요 사진이 근데 이렇게 생기신 건가요? 최근 사진이에요. 그렇군요. 10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선 사진이 요게 이제 최근 사진입니다. 네, 후드티를 입고 좀 약간 젊어 보이시려고 그런 건지. 집에서 이렇게 또. 네. 그래서 뭐 빅쇼 뒤에 기타가 있군요. 뒤에 보니까. 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렇죠. 요새 엄청 드럼을 치고 있을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빅숏의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10년 만에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가 이제 X로 간간하게 소통을 하다가 했다 안 했다가 하다가 카메라 앞에 쓴 거는 제 기억으로 거의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본인이 X를 복귀하고 펀드 폐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최근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지금이 버블이다. 그 버블인데 닷컴 버블보다 더 흉악한 버블이고 2년 안에 터진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버리 하면은 팔란티어 풋옵션이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본인은 왜 팔란티어를 타겟으로 삼았는가까지. 네, 우선 지금까지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빅숏 이후에 뭐 과다하게 관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완전히 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목도가 너무 높아져서 SEC에서도 자기를 너무 과도하게 감시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말조심을 하게 만들어서 얘기를 못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트위터를 접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그때 이제 본인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트위터에서 주식 얘기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트위터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주식 얘기 빼고 나머지 얘기 다 했는데 나머지 얘기가 다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계정을 결국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펀드를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고객들한테 돈을 다 돌려주고 자기와 이제 소수 지인만의 돈을 굴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SEC 등록 대상에서 해제가 되면서 더 이상 감시를 안 받게 되면서 이렇게 복귀를 했고요. 뭔가 울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울분이 느껴지네요. 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등장한 매체가 그 빅숏의 원작자, 그
작가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나온 이유에 대해서 나는 언론을 불신을 해서 그동안 10년간 안 나왔다. 최근 이제 팔란티어 풋옵션 보도만 하더라도 원래 나는 100억 원어치만 샀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이게 뭐 내가 뭐 1조 원어치의 숏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과자 보도가 돼가지고 이건 좀 악의적인 보도도 생각해서 나 언론에 불신이 있어 안 나갔고 이 빅쇼 작가와는 이제 긴밀한 사이니까 당신이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버리가 펀드를 폐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폐쇄했느냐에 대해서는 닷컴 버블 같은 장기 하락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험난한 시기를 고객들과 버텨가기 힘들 것 같아서 펀드를 폐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닷컴 버블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닷컴 버블 하면 정말 최악의 버블 중에 하나인데 그쵸. 왜 이게 닷컴 버블보다 심각하다는 거냐에 있어서는 바로 패시브 투자를 뽑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각종 ETF와 펀드들에서 이제 패시브와 액티브의 비중을 기간별로 나타낸 겁니다. 2005년 당시, 그러니까 2000년대 당시에는 액티브가 시장의 80%였고요. 패시브가 20%였습니다만 지금은 이 비율이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6대 4로 패시브가 주류가 됐는데 그럼 이게 패시브가 주류가 된 게 왜 문제냐?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이 기술주들은 다 무너졌지만 그 당시 이제 이 소외받았던 저평가 가치주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주식은 지금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 주식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주식을 분별해 줄 사람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버리 말에 따르면은 액티브 중에서도 장기 관점으로 투자하는 비중은 한 뭐 5%도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 다 패시브를 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 다 주식이 하락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미국 주식에 롱을 해야 되나 의문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버리가 롱 포지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주식에 또 롱을 하고 있는지 이건 사도 괜찮다고 했는지 뭐 이런 거 언급은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버블인데 왜 2년이냐? 2년의 핵심 이유는 이 캐펙스 사이클과 주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버리가 이 그래프를 들고 왔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하얀색 막대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명목 GDP 대비해서 S&P 500 기업들의 순 캐펙스를 나타낸 겁니다. 그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뭐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은 각 시기의 자본시장의 고점을 나타낸 겁니다. 빨간색은 닷컴 버블 당시의 고점이었고요. 노란색은 금융위기 당시의 고점, 그리고 보라색은 이 셰일 혁명 당시의 에너지 인덱스의 고점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고점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 특히 여기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패턴이 캐펙스가 고점을 치기 전에 먼저 주가가 빠지거든요. 고점을 찍고. 그래서 버리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지금도 반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캐펙스를 추세선을 그어서 보면은 지금도 과거에 이 캐펙스 투자가 정점에 올랐던 그 시기에 지금 달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버리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결국 진리의 선반영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보면은 실제로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가는 먼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한다. 이게 이제 이 진리의 선반영 법칙이 있기 때문에 버블이 2년 뒤에 터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리의 설명에 따르면은 지금 이 GDP 대비한 캐펙스의 비율이 셰일 혁명 당시에 거의 근접해 있고 셰일 혁명 당시에 네.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그 수준의 턱밑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준을 보면 난 2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반영의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 게 AI 투자를 발표하면은 주가는 그 투자를 발표한 금액이 3배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투자를 발표했다고 하면은 주가는 뭐 3000억에 오르는 시총은 3천억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소형주뿐만이 아니라 오라클 같은 대형주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이 선반영이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빅테크 뭐 메타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캐펙스 투자한다고 그러면 거의 다 엔비디아한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100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뭐 1000억 그 이상이겠지만 그러면 엔비디아의 매출로 1000억이 잡히는 거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의 GPM이 그러니까 이익이 한 50% 이상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억에 50% 하면 500억이 이익이 남는 거고. 근데 엔비디아의 PER은 30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15배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이 1.5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맞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마이클 버리한테 고마운 점은
이게 이대로 가도록 안 남아준다는 거예요. 경고를 세게 이분이 했죠. 경고를 계속 하니까 주가가 오르다가 또 빠지고 오르다가 빠지고 이러면서 버블이 오지 않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아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을 내는데 그 매출은 또 어디서 오느냐? 그쵸. 그 다른 회사에서 오잖아요. 오라클에서 오잖아요. 그럼 또 오라클의 매출은 어디서 오느냐? 오픈AI에서 오고 오픈AI는 어디서 투자를 받았냐? 또 엔비디아에서 투자를 받았단 말이죠. 그쵸. 소위 이런 돌려막는 벤더 파이낸싱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대목인데요. 요걸 이제 인터넷이랑 비유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보급이 굉장히 느리게 됐다. 한국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특이한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과거에 PC통신 있지 않았습니까? 전화선을 이용해서 하는 그 추억의 신호음이 있는 그게 이제 올해 9월에 끝났대요. 공식적으로 PC통신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보급이 느렸는데 그러면은 인터넷은 그 느린 기간 동안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이 물건을 팔고 싶은 욕구를 담아서 아마존 같은 기업을 만들고 침묵을 하고 싶은 욕구들을 반영해서 이 메타 같은 기업을 만들었다. 반면 LLM은 이렇게 될 것이냐에 있어서는 LLM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LLM은 인터넷과는 다르게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보급이 됐다라는 맞아요. 건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2022년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미국 기업들이 AI 관련한 유료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건데요. 25년 1분기 기준으로 42%의 미국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4분기니까 더 늘었겠죠. 그쵸. 벌이 생각에서는 이 정도 보급률이면은 이미 다 보급이 됐다. 쓸 사람은 이제 다 쓰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본인이 봤을 때는 유료로 더 돈을 내고 쓸 사람은 더 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뭐 개발자라든지 이런 특정 직군의 수요는 크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무료로 쓰는 걸로 이미 다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 AI가 진짜 성장하려면은 매출이 빵 터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서로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 돈은 오라클에서 오고 오라클 돈은 오픈AI에서 오고 오픈AI 돈은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돌려막는 걸로만 지금 이렇게 산업이 붕 떴는데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외부 수요를 끌어와서 시장이 빵 커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LLM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제 3만 원짜리도 쓰고 30만 원짜리도 쓰고 그렇긴 하는데 이게 이제 과연 지속 가능한 건가?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 게 여기서 LLM이 더 똑똑해진다고 사람들이 쓸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더 똑똑해지면은 저는 너무 놀라워서 계속 흥분하면서 계속 AI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그 매부쇼에 나가서 최욱님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안 쓴대잖아. 최욱님도. LM을 아예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가지고 야 노트북 LM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막 최욱님 엄청 막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저기 최욱님이 안 쓰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막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안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대부분은 다 쓰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로 안 쓰는 사람들 비중도 많고 유료로 안 쓰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료로 쓰게 하지? 아 이건 더 좋은 게 나온다고?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런 고민들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AI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럼 왜 팔란티어를 타겟으로 삼았느냐? 아하. 버리가 팔란티어에 뭔가 이제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원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네. 우선 팔란티어는 AI 기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아주 비싼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회사가 본질이다. 한마디로 이제 SI 회사라는 거죠. 아주 비싼 프로그램을 팔고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걸로 이제 돈을 버는 회사가 본질인데 이 회사는 챗GPT 출시 이후에 AI라는 포장지를 잘 씌워가지고 AI 회사로 탈바꿈을 성공했다. 그래서 원래 팔란티어가 초창기에는 정부 사업이 주 모델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AI 붐이 일어나면서 기업들이 우리 AI 빨리 도입해야 돼. 이거 도입 안 하면 우리 뒤처져라고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의지하지? 누구한테 도입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구나. 여기가 AI구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영업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 이 3분기 실적 발표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의 54%가 정부 사업이고요. 46%가 이제 민간 사업입니다. 거의 뭐 5대5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 영업을 굉장히 잘해서 성공적으로 전환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이 전환을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 바로 이 주식 보상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팔란티어의 작년 기준 연매출이 한 4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근데 팔란티어 주식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5명이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연매출이 40억인 기업인데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의 규모가 50억 달러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버는 돈에 비해서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다는 거고 결국에는 그 뿌린 주식을 주주들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희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희석 비용,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할 걸 생각을 하면은 팔란티어는 거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란티어의 핵심 프레임워크죠. 온톨로지 모델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 매핑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는 게 뭐 버리는 게 썩 믿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게 끝인가요? 네, 이렇게 뭐 내용이 없네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뭔가 그렇게 들어보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제가 유심히 들어봤는데 좀 보니까 뭐 AI가 아니다 뭐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그 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공격할 줄 알았는데 내용이 없네요. 제가 한 가지씩 말 들어보면은 AI 기업이 아니다. 아니었죠. 그런데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 매출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희석이 돼서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예, 왜냐면은 팔란티어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희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팔란티어 앞에서 실제로도 그 서구의 가치를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이해는 됩니다.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이게 쇼스라고 이런 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객관적으로. 왜냐면 이게 실적이 만약에 팔란티어가 이번 분기 실적에서는 실적이 되게 안 나왔어. 이러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지금 AI를 잘 활용해서 수익이 매출이 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뭐 원한을 가지고 주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참고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굳이 지금 주식을 사겠다면 헬스케어 같이 소외된 이 섹터를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리 본인도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룰루레몬이라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룰루레몬이 올해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아하. 이게 알로라는 신흥 강자한테 밀려가지고 반토막이 네. 났는데 버리는 계속해서 들고 가더라고요. 주식을.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이 주가가 안 좋은 주식들을 좀 들고 가는 측면이 있고 그럼 이제 이 마이클 루이스라고 이제 빅쇼 원작자한테에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네.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버핏이 구글을 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구글은 좋게 봤습니다. 구글은 원래 가치 투자자 그룹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술주였다. 그냥 밸류에이션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아까 LLM을 지적하면서 이게 앞으로 쓸 사람은 돈을 내고 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 LLM을 유지하는 비용은 회사 입장에서 너무 크다. 쿼리 하나에 몇십 달러씩 드니까. 그쵸.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구글링은 정말 초저비용이기 때문에 이 구글에 전혀 부담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글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버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이 세상에 대한 울분 뭐 이런 건 뭐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빅숏에 나왔던 그런 장면들도 많이 연상이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버리처럼 사는 거는 정신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버리를 볼 때마다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죠?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아니 이렇게 뭔가 세상에 울분과 이게 불만에 가득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본인 말에 따르면 자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고 본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요런 게 나한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맞는 자기에 맞는 옷을 입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 아까 말씀하신 울분이 계속 보이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마디로 부채 문제는 카스트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는 꼴이다. 그러니까 쿠바의 유명한 독재자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채도 문제라는 건 아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쇼패팅은 안 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요. 연준은
역사상 해악만 끼친 기관이다. 네. 없어져도 되고 네. 이제 앞으로 파월에서 이제 트럼프의 말을 잘 듣는 트럼프의 끈앞풀이 연준 의장이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연준을 더 싫어하게 될 것이다. 나처럼 싫어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 부채도 문제 있다, 뭐 AI 버블이다, 그리고 뭐 연준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식의 공기관에 대한 불신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더라. 맞아.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비트코인은 최악의 투기다. 네. 이거 튤립보다 더하고 튤립은 범죄에는 안 썼지 비트코인은 범죄에 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봤고요. 네. 이제 금은 좋게 봤습니다. 2005년부터 꾸준히 해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이클 버리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이클 버리의 얘기였고요. 저희 생각을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버리 얘기의 오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선반영 아닌가. AI 버블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가격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나아갈 저기가 없다는 건데 주가가 더 올라갈 룸이 없다는 건데 근데 이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2021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 고점 직전에서 우주 여행 뭐 이런 테마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반영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미래의 것들을 막 땡겨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징후다. 얼마나 미래의 것을 땡겨오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버리가 팔란티어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버리 말대로 팔란티어의 현금 흐름을 계측을 해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이 연도별 팔란티어의 현금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파란색은 팔란티어의 잉여현금 흐름이고 주황색은 이제 버리의 말대로 팔란티어가 그 주식 보상한 거를 다 사야 한다면 정말 극단적인 가정이죠. 주식 보상을 한 걸 뭐 100% 다 살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100%다 바이백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만든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버리 말대로 하면은 물론 이제 2018년부터 25년 3분기까지 팔란티어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만 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에도 23년부터는 현금 흐름이 흑자입니다. 그래서 버리 말대로 해도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23년부터는 호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버리가 말한 대로 정말 겁대기만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를 그럼요.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가면 그것도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버리가 말한 대로 정말 속빈 강정이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이제 뭐 가치가 너무 높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건 좀 생각. 버리는 아예 그냥 알맹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클 버리가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다른 분이 또 있죠? 어떤 분이죠? 네,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분인데요.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자 중에 한 명인 필립 라폰트입니다. 필립 라폰트는 버리의 정반대에 서서 버블 아니다. 내가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봤다. 아하. 라고 하면서 버블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오늘의 주인공 필립 라폰트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분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코트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운용사를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용자산 80조, 재산 약 8조 8천억 원, 이제 거장의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별명이 이제 새끼 호랑이거든요. 새끼 호랑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어. 새끼 호랑 왜 새끼 호랑이냐면 이제 헤지 펀드 업계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줄리안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 아하.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회사에서 요즘 얘 좀 치는데 좀 될성 부른 떡잎인데 하면은 그냥 야 내가 너 투자금 대주고 뭐 인력도 대줄 테니까 한번 독립해봐. 라고 해서 이렇게 독립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독립한 이후에도 좀 부족해, 뭐 리서치 인력 부족해, 내가 좀 지원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독립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자기 독립을 시켜주는 파를 거예요.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독립한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고 제일 크게 성장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비범한 새끼 호랑 중에 하나라고 불리고 있고 실제로 입사한 지 3년 만에 독립했대요. 엄청난 이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애널리스트로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이라서 지금까지 이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짬밥이 이제 30년이 넘었고 지금도 이제 이 거대한 한 회사의 대표인데 직접 슬라이드 만들어가고 넘겨가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강세장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내가 지금 버블의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검증해봤다. 버블 맞는지 아닌지 내가 검증해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투자에 있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승자를 찾고 있다 까지 오늘의 내용입니다.
네, 우선 강세장이 지속될 거라는 이유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시장의 큰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22년 11월부터 이제 25년 10월까지 이 각 주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회색은 S&P 500이고 초록색은 AI 그리고 파란색은 BAI 주식입니다. 보시면 AI 랠리가 시작된 이후에 AI가 이 시장을 끌고 왔잖아요. 근데 AI가 시장을 끌고 온 흐름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더 약해지진 않았다. 네. 그래서 본인은 시장 강세장을 처음 시작한 그 성질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세장이 큰일이 일어난 거 아니다. 그냥 원래대로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새로운 원동력도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M7 주식과 AI 주식 중에서 M7이 아닌 주식, 그리고 BAI 주식을, AI 주식의 수익률을 연도별로 이 망라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뭐 23년도는 M7이 주도를 했고, 네. 24년까지는 M7이 주도를 했는데, 25년 들어서는 M7이 아닌 다른 AI 주식들이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폰트는 이걸 보고 이제 AI 랠리에 새로운 원동력이 추가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M7 망한다고, M7이 조금 주춤한다고 이게 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 후발주자들이 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랠리가 더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종목이냐? 원동력은 이제 각 테마로 분류를 했는데요. 뭐 AI 전력 관련한 것들, 이 반도체 관련한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기술을 각자 분야에 이제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분야입니다. 보시면은 요런 주식들의 수익률이 M7보다도 훨씬 좋은 거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강세장이 있어서 지금 3년차가 제일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강세장의 연차별로 이제 상승할 확률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3년차가 이 원래 가장 상승 확률이 낮은 시기라고 합니다. 48% 정도인데 이 시기만 넘기면은 4년차, 5년차부터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기를 또 이 상승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10월 말부터 좀 시작이 안 좋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마무리한다면은 4년차부터는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과거 통계를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강세장이 유지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팔면 후회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2003년이 닷컴 버블의 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부터 각 연차별로 닷컴 버블 때까지의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 시기에 사면은 닷컴 버블 바닥 때까지의 수익률이 얼마일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98년 이 닷컴 버블의 한창 와중에 사도 48%의 수익률이 납니다. 닷컴 버블을 정면으로 맞아도. 그리고 이제 CAGR로 봤을 때도 역시 연 7% 정도 수익률이 나고요. 그리고 이 닷컴 버블 당시에 2003년에 바닥을 찍고 금융위기 직전까지 또 계속 올랐잖아요. 2007년까지. 네. 그때까지 시계열을 확장해 봐도 99년 꼭대기에 샀어도 이 CAGR로는 수익률이 발생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고 팔면은 후회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강세장이 지속될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제 버블 검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본인이 지난 400년 동안 있었던 버블과 관련된 서적들을 다 모아서 그걸 토대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버블이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 인프라, 부채, 원자재, 대체 자산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각 버블마다 특징이 다 있대요. 근데 이번 버블 우려는 자기가 봤을 때 주식이랑 인프라에 해당한다. 그래서 주식이랑 인프라는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6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테마, 보급률, 매출과 이익, 레버리지, 파이낸싱, 밸류에이션, 투기 이 6개인데요. 테마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전에 없는 혁신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없는 혁신이 아닐 경우는 버블이었고 보급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빨리 보급이 돼야지 버블이 아니더라. 보급률이 낮으면 보통 버블이었고 매출과 이익이 견실하지 않을 경우는 당연히 버블이고 그리고 레버리지와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뭐 캐펙스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요거를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서 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경우는 버블이고 그렇지 않고 투자 재원이 건강하면은 캐펙스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버블이 아니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비싸다고만 해서 버블이 아니라 과거 기술 혁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비쌀 때 그러니까 과거 기술 혁신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싸야 버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투기는 뭐 IPO나 개인 참여나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라폰트가 봤을 때는 시장이 우려하는 포인트가 이 6개 중에서 4개다. 보급률, 매출과 이익, 레버리지 파이낸싱, 밸류에이션인데 요거에 있어서 본인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한 거죠. 우선 보급률 저하 같은 경우는 뭐 요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뭐 요 그래프는 이제 오른쪽은
미국 기업을 기준으로 직원 수 대비해서 AI를 얼마나 도입을 하고 있나 그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한창 도입하는 듯 하다가 지금 그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뭐 이 컨설팅 회사들에서 뭐 지금 AI 도입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급률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근데 라폰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 AI를 과거 인터넷 혁명과 PC 혁명 당시의 도입률과 비교를 한 겁니다. 이제 보라색은 인터넷 혁명 당시에 얼마 인터넷 가입자 수를 나타낸 거고요. 이 파란색은 PC 혁명 당시에 PC를 구매한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제 연두색은 이제 챗GPT의 MAU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비교를 할 수 없는 속도로 그쵸.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도입률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과거의 이 기술 혁신과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률은 유례없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료 구독자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요즘 좀 문제 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유료는 무료든 보급자 순으로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과도한 캐펙스 문제인데요. 이제 버리도 지적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폰트도 버리가 말한 대로 GDP 대비해서 S&P 500의 캐펙스를 비율을 봅니다. 보면 이제 닷컴 버블 당시를 이미 넘긴 했거든요. 그 비율이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레버리지를 끌어다 써서 이게 투자 재정이 불안하면 그게 버블이라는 거죠. 규모 그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S&P 500의 이 현금 흐름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S&P 500 그 대기업들이 가진 현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규모가 크지가 않다. 닷컴 버블 때는 가진 현금의 거의 70% 이상을 다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뭐 46%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재정이 건전해서 캐펙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좀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게 1990년대까지는 번 돈의 80%씩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낮아졌잖아요. 무려 한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낮아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미국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 특히나 캐펙스 투자를 그동안 진짜 극단적으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존에 한 몇 년 동안에 비교하면은 얘네들이 왜 이렇게 투자 많이 해 그랬는데 그 몇 년 동안 투자 안 할 때 저는 매크로 보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아니 금리 좀 내려주면 투자할래? 어떻게 하면 투자할래? 제발 좀 투자 좀 해라 라고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지만 안 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두 번의 그러다가 이게 지금 시작되는 거라서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네. 비교하면 아직 애기 수준이다. 그럼요. 네. 예, 지금 제발 좀 투자해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AI에 있어서 실적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돌려막기 아니냐, 벤더 파이낸싱.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또 버리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라클은 오픈 AI한테 이제 계약을 해서 서브 계약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렸는데 3천억 달러. 근데 오픈 AI 오라클은 그 돈으로 엔비디아 GPU를 사서 엔비디아 매출 올려주고 엔비디아는 또 다시 오픈 AI에 오픈 천억 AI에. 그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것도 걱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기술 혁신은 바로바로 이 수익이 안 난다. 클라우드를 예로 들면은 요 그래프는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죠. 애저의 연도별 ROIC를 나타낸 건데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뭐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7년부터 이제 이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요거를 제가 에빗으로 보면은 이 적자가 난 기간 동안 70억 달러 적자가 났고요. 이 흑자가 난 기간 동안 난 흑자 규모를 보면은 770억 달러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걷어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는 서로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이 좀 불안할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 클라우드에서 봤듯이 나중에 외부 수요가 붙는다. 그래서 이 라폰트는 외부 수요가 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외부 수요가 붙을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 비상장 시장을 예로 드는데요. 지금 비상장 시장을 보면은 올해 50억 달러 이상 이 밸류를 받은 스타트업의 50%가 AI 어플리케이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LLM이나 뭐 이 GPU를 만든,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까는 기업들이 주도를 해왔다면은 비공개 시장 쪽에서는 이제 그 발전의 AI 기술력을 가지고 각자 자기 분야에 도입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든 이런 회사들이 꿈틀거리고 막 이제 대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대두를 한다는 건 결국 AI 서비스가 보급이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시장이 넓어지고 돈을 끌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밸류에이션 문제인데요. 밸류에이션 역시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 이제 나스닥 100의 PER을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최근까지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 닷컴버블 당시 100이 넘었거든요, PER이. 근데 지금은 한 28 정도, 28, 3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은 과거 기술 혁신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심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면 너무너무 비싼 상황이냐?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치보다도 그렇게 비싸는 상황 아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닷컴 버블과 그렇게 비싸지 않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 당시에 거의 한 70까지 갔거든 PER이. 아. 근데 지금은 30 정도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업으로 해서 봤을 때도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은 버블이 아닌 기술 혁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하잖아요. 모든 기술 혁신은 버블을 동반한다. 근데 라폰트가 과거 역사를 보니까 버블을 동반하지 않은 기술 혁신들도 있더라. 정말 과거까지 가면은 1930년대 막 뉴딜 정책해서 댐을 막 지을 때, 그때 당시에 댐 열풍이 있었을 때도 버블을 안 일었고, 1950년대 이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 황금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주요 부품이 막 발명이 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황금기를 맞이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버블이 없었고, 그리고 더 앞으로 와서 80년대 PC 혁명, 이때도 PC 버블 없었다. 그리고 최근으로 와서 모바일 혁명 있을 때 모바일 버블 있었냐? 모바일 버블 없었다. 클라우드 버블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술 혁신 아닌 버블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AI는 버블이 아닌 기술 혁신 중 하나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AI가 버블이다, 이렇게 불안하게 AI가 돈을 못 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AI 효과 측정이 모호하게 발생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의 유료 구독을 예로 들었잖아요. 버리도 네. 그렇고. 근데 AI가 그런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픈 AI를 예로 들면 이제 구독료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바로바로 측정이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구글과 메타가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광고 수익을 얼마나 향상시켰느냐, 이런 거는 측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픈 AI 구독이 이렇게 많이 안 느는데 지금 근데 이 AI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러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에 있어서도 AI가 생산성을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 AI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이 돼서 마진이 상승했다. 이런 건 측정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마진이 상승했는데 그만큼 상승분을 다시 그러면 이 AI 투자하면 더 마진이 오르겠네라고 해서 R&D에 투자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향상인데, 네. 단기적으로 딱 보면은 이거야 마진 줄었잖아. 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생산성 계측도 좀 모호한 문제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필립 라폰트가 이 공개 데이터들도 있고, 이제 필립 라폰트가 데이터 수집의 진심이거든요. 이제 돈을 주고 사는 아주 비싼 비공개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본인이 모델링을 해보니까 주요 AI 사업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에서 10년 동안 매출 AI 산업이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거다. 그리고 ROIC는 대략 한 2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사이즈도 엄청 커지고 수익성도 뭐 20% 이상 말도 안 되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AI의 미래는 여전히 밝고 이게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체 지수의 PER로 보면은 평균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뭐 이제 S&P 500으로 따지면은 S&P 500 PER 평균이 16이고 지금 한 네. 30 정도 되잖아요. 네. 2배 정도 비싸긴 한데 기술주와 비기술주의 격차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주의 PER과 비기술주의 PER은 PER의 차이는 평균 20-30%보다 좀 더 비싼 수준이다. 그렇다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면 20-30%를 좀 더 비싸게 주고 제2의 산업혁명을 사는 꼴인데, 그럼 나는 무조건 산다. 20-30%더 주고 제2의 산업혁명을 살 수 있다면은 손익비상 너무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AI 투자하고, 그리고 이 투자지에서 정답은 미국이다. 뭐 여러 가지 AI에 있어서 뭐 중국도 치고 올라온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투자를 예전 기술혁신에서는 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했는데 이번 기술혁신 사이클은 민간이 주도한다. 근데 이런 사이클을 이런 투자를 주도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은 미국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기업들은. 그래서 정답은 역시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AI 주식에 대한 쏠림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좀 더 확산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왜 이렇게 확산돼서 그럼 나중에 뭐 할 거야? 그러면 다시 쏠리려고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결국 다 AI로 돌아가고 중간에 아니냐 뭐 해내, 그래도 결국 다 AI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아니 20-30% 좀 더 비싸게 사가지고 제2의 산업혁명 사는 게 낫지, 산업혁명의 피해를 보는 애들을 뭐하러 싸냐, 20-30% 싸다고, 이런 이야기인 건데,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익비상으로 좋은 투자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AI 투자할 때 명심할 점이 지금 AI 기업들이 지수를 지배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지수 투자를 하면은 내가 자동적으로 AI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지수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은 지수와 다르게 갈 이유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엔비디아만 투자하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보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이 투자한다면 이 기업은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데 본인은 후자다. 지금 지수 구성이 좀 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M7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이 라폰트는 M10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1조 달러를 넘어선 기업이 10개가 넘기 때문에 아하. M7도 아니고 M10이다. 아하.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M10이고 그 이전에 M7이었고 M7 이전에는 뺑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도주들이 계속 변화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수 구성이 좀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봤을 때 이 지수를 구성할 40개의 기업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판타스틱 40이라고 해서 앞으로 향후 이 5년 뒤의 지수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완벽히 주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요 종목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네. 관련된 주식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캡처도 한번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 라폰트의 얘기였고요. 저의 생각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다 중요한 거는 이 다음 라운드 아닌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라폰트는 버리에 있어서 정반대 카운터를 친 거잖아요. 그쵸. 버리 핵심은 다 선반영 끝났어. 선반영 끝났어. 라는 거고 이 라폰트는 아니야. 아직 반영 안 된 것들 남아 있어. 이 산업의 잠재력이 엄청 큰데 그걸 시장이 아직 인식을 못한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라폰트 말대로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그쵸. 피지컬 AI라고 하고 그리고 라폰트 또 내년에는 AI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줘서 빡빡 등장을 해야지 선반영이 다 안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AI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이클 버리의 AI 버블론도 들어봤고 그리고 코투의 AI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글쎄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둘 중에 누가 맞는지 2026년에 증명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결과가 많이 달라질 텐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릭이 새롭게 이제 시작한 멤버십 서비스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릭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 AI 버블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이제 또 연말 연시 아니겠습니까? 이제 투자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는 시점인데 그쵸. 여기서 좀 투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얘기를 또 투자 거장이 화두를 던져가지고 굉장히 또 흥미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점점 바보가 돼간다. 아하. 그래서 이게 무슨 앞으로는 말일까요? 이 기관보다 현명한 개인이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클리프 에스니스고요. 이제 AQR이라는 퀀트 헤지 펀드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 재산 뭐 어마어마합니다. 운용 자산이 208조 원 정도, 개진 재산도 4조 원이 넘는 이 거장의 체급을 지니고 있고요. AQR 하면은 이 퀀트 투자의 거의 선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팩터라고 하잖아요. 시장 뭐 이 시가총액 이 사이즈 기준으로도 보고 이 밸류 기준으로도 보고 이런 식으로 팩터로 주식을 구분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의 선구자입니다. 그 대체 투자도 먼저 도입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퀀트 투자의 족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상당히 상관이 있는데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제시해서 노벨상을 받은 유진 파마의 제자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클리프 에스니스가 투자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네네. 내가 이제 30년이 넘은 커리어, 그러니까 AQR 창업한 지 30년이 넘었고 그 전까지 한 뭐 40년 이상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세상의 기술은 발전했지만 시장은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시장이 똑똑해진 게 아니라 시장이 점점 더 바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뽑았는데 이제 패시브와 이제 개인 투자의 확대 그리고 저금리 이 세 가지를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리프 에스니스 본인의 단기뷰와 뭐 그 외의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네, 우선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가격이 정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은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약형, 중강형, 강형으로 나뉘는데 약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가격 패턴이 이 과거의 가격들이 지금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트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준강연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서 이제 기본적 분석도 안 먹힌다. 왜냐면 이제 재무와 관련된 내용들, 공개된 재무제표들이 이제 다 이 주가에 반영되고 이 기업의 실적 전망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앞서 말한 기술적 분석을 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강영은 그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간 건데요. 내부자 정보까지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더라도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강영이고요. 이 강영 모델이 이 인덱스 투자의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요 얘기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자기가 그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지 실제로 나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만든 그런 말일 뿐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론을 주창한 사람의 제자가 바로 클리프 에스니스입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배웠는데 현업가니까 당연히 알기라는 거죠. 당연하죠. 저도 이제 배웠을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나와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왜 본인이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아버지에게 배웠으면서 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냐? 이 본인이 펀드 투자를 하니까 이 싸고 비싼 거를 측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고 비싼 그 기준을 알고 싶었대요. 얼마나 비싸야지 비싼 거고 얼마나 싸야지 싼 거냐. 아하.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비싼 주식들과 가장 싼 주식들의 이제 밸류에이션 격차를 구하면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 밸류에이션 격차를 나타낸 겁니다. 아하. 보시면은 이제 이 닷컴 버블 당시에 이 격차가 거의 정점에 다다랐거든요. 거의 100분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는 수준으로 이게 벌어졌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에스니스가 닷컴 버블을 겪으면서 다시는 내 인생에 이런 정도의 밸류에이션 격차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면이 있으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당연히 주가는 적정 가치를 잘 찾아갈 테니까 그쵸. 이 정도로 극단적인 차이는 다시는 안 나오겠다. 몇몇 종목만 너무 비싸고 막 이런 그 쏠림을 그쵸.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닷컴 버블 수치를 넘었던 게 20년, 21년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인데 이런 극단적인 괴리가 아하. 20년 만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요 그래프가 이제 요 사진이 이제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거든요. 유명하신 분들이죠. 왼쪽이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아버지 유진 파마고 오른쪽은 이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비이성적 과열의 저자 로버트 실러 교수입니다. 아하. 그래서 본인은 원래 한 75%는 유진 파마, 25%는 로버트 실러였다고 합니다. 시작했을 때. 왜냐면 그 자기 스승처럼 100%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헤지펀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를 한 거고,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나는 이제 75%가 실러고 25%가 파마로 변했다. 왜냐면은 시장이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했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이제 세 가지: 패시브, 개인 투자, 저금리, 요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비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시다면 비이성적이다 네, 라고 하시면 또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로버트 실러 교수님의 책도 비이성적 과열이잖아요. 네. 일레셔널입니다. 그러니까 레셔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뭐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 뭐 의사결정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원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럼 왜 덜 합리적으로 변해가느냐? 우선 아하. 패시브 투자를 뽑는데요. 이제 마이클 버리에서도 나온 이 그러네요. 자료입니다만 이 시장이 패시브 위주로 되면서 이제 이 시장이 좀 비효율적으로 간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은 패시브라는 건 어쨌든 현재 구성된 지수 그 자체를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과 가치를 보고 종목을 분별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거는 주가가 적정 가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가도록 투자해주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투자가 시장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인데요. 개인 투자자는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어떤 연구를 봐도 장기적 평균적으로 돈을 잃습니다. 어떤 연구를 봐도. 물론 이제 현명한 투자자는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네.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리프 에스니스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게 만드는 투자 행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장에서 개인 투자의 비중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갔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측면이 이 비효율적으로 개인이 투자하는 투자 행태냐에 있어서는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광기가 발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퀴즈쇼를 예로 드는데요. 우리가 퀴즈쇼를 보면은 이 찬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보면 이제 이
전화 찬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네. 답변을 물어볼 수 있는 전화 찬스도 있고, 관객들한테 이제 투표를 시켜가지고 하는 그 관객 찬스도 있는데, 이 통계를 쭉 보면은 전화 찬스보다 관객 찬스가 맞출 확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 전화 찬스는 어차피 보통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많이 전화하는데, 예, 그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친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찬스는 틀릴 확률이 높던데, 관객 찬스는 관객들이 개개인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찍다 보니까 오답은 흩어지고 정답은 모이면서 집단지성이 발휘가 된다. 그래서 이제 관객 찬스가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시장은 이런 집단지성이 발휘가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집단 광기가 발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소셜미디어와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예로 들었습니다. 요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이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 이 간극이 얼마나 벌어지나를 나타내는 건데, 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뭐 이런 이유에 있어서 제일 큰 거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합니다만, 이제 그 다른 이유로도 소셜 미디어와 알고리즘을 뽑거든요. 보통 이제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 판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으니 투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려면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사고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과 소셜 미디어 때문에 독립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주식을 이제 도박하듯이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스포츠 베팅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좀 커졌습니다. 미국에선 거의 뭐 보편화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개인 투자들이 주식도 뭐 스포츠 베팅하지, 거의 토토 하듯이 한다, 주식 토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게 문제냐? 왜냐면 이제 스포츠와 스포츠 베팅의 차이를 보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포츠는 우리가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제 네. 통계를 대입을 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변모한 반면에 스포츠 베팅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헤지펀드 관련한 미국의 뉴스들을 보면 제가 재밌게 본 뉴스가 있는데, 요즘 이 헤지펀드들이 주식이 아니라 스포츠 베팅 시장으로 눈을 돌린대요. 스포츠 베팅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규모는 커졌는데 엄청 비효율적으로 베팅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내가 좀만 잘하면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게다가 뭐 주식 플랫폼도 뭐 로빈후드 보면은 이제 수수료도 없고 거의 뭐 게임화 됐거든요. 쉽게 맞아요. 쉽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게임화 됐기 때문에 이 주식을 거의 뭐 도박하듯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요즘 유행이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제로데이 옵션이 유행이거든요. 그쵸. 요거는 사실상 당일 만기 옵션이다 보니까 당일에 이 무슨 이벤트가 터지냐에 따라서 막 외가격됐다, 내가격됐다, 아이유의 운명이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오늘 뭐 CPI 발표가 있다, FOMC가 있다 하면은 그거를 보고 거의 도박수 수준으로 베팅을 하는, 홀짝을 하는 수준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이 제로데이 옵션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게 형성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은 이제 저금리의 세뇌 효과입니다. 금리는 최근 올랐지만 거의 오랜 기간 저금리가 이어지잖아요. 10년 그쵸. 이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빠져도 곧바로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주식은 오르니까 그냥 맘 놓고 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봤는데 2010년대 이전에는 이 조정이나 하락장에서 바닥까지 가는 평균 일수가 204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10년대 이후에는 그게 반토막 납니다. 100일로. 아하. 그러니까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아주 빠르고, 하락을 했다고 해도 바로바로 반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한마디로 지하 1층과 2층이 있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또 언제 올라갈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뭐 적정 가치를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걸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자긴 그래도 시장이 적정 가치를 찾아갈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적정 가치 찾아가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전보다 더 길어지고 험난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길어지고 험난한 이유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틀린 선택을 하면 그 틀린 선택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길어지고 험난해진다는 거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또 이런 비효율성을 교정할 수 있는 효과도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주가라는 것이 적정한 가치에
가깝게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야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한 건데 아니 뭐 적정한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에 높거나 낮거나 많이 오랫동안 있다가 잠깐 갔다 오고 잠깐 갔다 오고 하다 보면 이제 투자로 성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심리 때문에 이제 적정 가치를 못 본다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적정 가치까지 한 30% 괴리가 있다.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30% 괴리를 보고 투자를 한다. 15%가 올라서 15% 먹었다. 그럼 여기서 더 투자를 해서 15%까지 더 올라야지 적정 가치로 교정이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기관 입장에서는 내가 15% 먹었는데 앞으로 적정 가치 예전에는 30% 룸이 있었지만 앞으로 15% 룸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자본 더 투입하면 내 익스포저만 늘어나고 리스크만 더 지고 앞으로 수익 나갈 룸은 좋고 나 투자 안 해. 나 이 정도만 먹을래. 네. 라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교정이 잘 안 된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비효율적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버블이냐 그럼 시장에 있어서는 긴장하게 만드는 수준은 맞지만 버블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봤던 이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의 이 격차가 이 분위로 봤을 땐 77분위 수준인데 이 정도면 버블은 아니다. 그래서 게임 레이쇼로만 보면은 닷컴 버블 턱밑까지 오긴 했지만 버블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폭락을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냥 장기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안 좋으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는 이런 식으로도 본인은 갈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에스니스의 얘기였고 제 생각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뭐 좋은 얘기였잖아요. 투자랑 결국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하워드 막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가 주식을 분석하는 방식 그리고 주식 금리가 중요하니까 거시경제를 경고하고 이런 게 사람들이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기초는 그게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나는 그 비효율성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비효율성이 있고 내가 그거를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는 시장이 비효율적이지만 나는 그만큼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덱스 투자할래. 아니야 난 비효율성 공략할 수 있어. 난 알파를 노릴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투자 이 기준이 거기서부터 갈라지고 그 이후부터 뭐 내가 뭐 바텀업을 할지 탑다운을 할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보시고 시장이 얼마나 시장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그거를 공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했듯이 이제 제 가치로 가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클리프 에스니스는 이 기관은 그런 거 못 버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과정이 길고 힘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 입장에서는 한 6개월 동안 마이너스 50% 맞은 것보다 3년 동안 마이너스 20% 맞은 게 훨씬 힘들다. 단기적으로 큰 하락보다 장기적으로 안 좋은 게 힘든데 기관은 요거를 장기적으로 힘든 과정을 기관은 속성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요거 버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바로 개인 투자자다. 현명한 개인 투자자. 시간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만이 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유리한 시대다. 라고 이렇게 언지를 줬고요. 현명한 투자자가 아니고 현명한 개인 투자자네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진정한 위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적정 가치와 괴리가 있는 걸 알아도 기관 3년 동안 저 실적이 안 좋으면 고객들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은 그런 거 무관하게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현명한 개인이 앞으로 훨씬 더 유리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비효율적과 효율적 시장 가설 얘기를 보면 이제 캠피셔가 또 떠오릅니다. 고수의 풍모가 바로 시장이 언제 효율적이고 언제 비효율적인지 이 구분하는 데 있지 않나. 캠피셔는 항상 뭔가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선반영론을 얘기하거든요. 이거 다 가격에 반영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효율성을 보면은 이건 리스크가 아니야. 그래서 주가 안 떨어져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시장의 큰 단계를 봤을 때 이제 이 심리로 하잖아요. 강 사장은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성장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유포리아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과열되고 이 걱정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마켓 사이클이 결정된다는 건데 이건 또 이 심리 과열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니까 또 요건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닭 잡는 칼 쓰고 언제 소 잡는 칼 쓸지 이렇게 탁탁 쓰는 이 고수의 풍모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AQR의 클리프 에스니스도 그렇고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하워드 막스도 그렇고 이 다들 하는 말이 AI 때문에 이 운영업의 해자도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운영업이 뭐 거장들의 기관들 보실 때 뭐 운용자산 100조, 200조, 300조 막 이러고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모였다 보니까 이 새로운 이 회사가 뛰어들기에
그러니까 이들과 경쟁하기에는 이미 승리한 강자들과 경쟁하기엔 굉장히 힘들었는데 본인이 AI 써보고 하니까 이거는 이 해자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개인 투자와 연결하자면은 개인 투자자가 AI를 잘 써서 투자하면은 이거는 기관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또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용업의 해자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시대는 투자를 혹은 투기를 혹은 베팅을 조장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되는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게 격차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복권을 사야 된다는 그런 심리인 거거든요. 근데 그 심리에 현혹되지 마셔야 되는 게 진짜 진정한 현명한 개인 투자자로서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그러니까 생존해서 살아남는 투자자, 이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살아남는 투자자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뭐 효친 클럽에 계시는 분들, 효친님들이 이 사이클에서 AI가 언젠가 끝나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살아남으셔가지고 계속해서 투자자로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이제 에릭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올해 에릭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년에 네,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